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아침 신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펼쳐보죠. 극단의 정쟁. 자, 어제 큰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없앤 극단의 정쟁. 민주당이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에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결국 그 사업 중단하겠다라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책 사업은 김건희 특혜다. 정치 공세가 나오자마자 정부에서는 가짜뉴스 안 멈출 것 같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 여야 모두 지금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보이지만 굉장히 극단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첫 아이템으로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뱅크런 막아라. 지금 새마을금고 난리 났죠? 뱅크런 막아라. 위기의 새마을금고입니다. 두 달 새 7조 원이나 되는 돈이 인출됐고 연체율도 6.2%, 시중은행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정부는 관리가 가능하다, 유동성 지원하겠다, 5천만 원 이하는 당연한 것이고 5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원리금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두 달 새 7조 원이 인출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올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자, 오늘 17일부터 KBS 수신료가 이제 분리징수가 됩니다.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는데 방통위에서는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 빼고 내도 단전 등에 의한 불이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전기요금 고지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여전히 가산금은 붙습니다. 의무 조항에서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은 붙는데 가산금의 규모는 연에 9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도 강제 집행 여부 KBS 결정할 일이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저를 고발하십시오. 용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된 문제도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다. 7개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1조 8천억 원대 서울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판 붙자 그러면서 백지화 해버렸습니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조선일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펼쳐보죠. 국토부가 지난 6년간 추진하던 사업을 하루 만에 백지화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명에도 기승전 김건희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대안을 아무리 제시하고 아무리 해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야당은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때문에 노선 변경했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아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양평군이 먼저 건의한 것이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었다.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타 이후에는 노선 변경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도 아니다. 2010년 이후에 8건 중 4건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여러 가지 환경 경제성을 고려해서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폭증되고 교통량은 감소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총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하루 예측 교통량 역시 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특혜 의혹 중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주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나들목, 분기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라서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서울에서 양평, 양평에서 서울을 특히 주말에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거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차가 네. 워낙 밀리잖아요. 그쪽으로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양평 주민들도 그렇고 수도권 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2017년부터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추진되어 왔는데 최초 예전부터는 그 이전에는 민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민자 유치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국책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네. 그 지금 이제 거의 뭐 착공 단계 이런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들어갔던 그 종점이 바뀌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글쎄, 백지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만약 원안과 대안이 있어서 대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안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원장관의 태도는 어쨌든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양평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굉장히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고 타당성이 있는 필요성이 네. 있는 그런 국책 사업인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전체를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타당한 합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더구나 조금 더 깊이 따져보면 일개 장관이 죄송합니다. 일개 장관이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관이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어서 그건 수많은 부처들이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대안이 그러면 원안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이제 원안으로 추진한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민주당에서 거봐라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니까 들켜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책 사업을 장관 스스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데 일단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의혹을 던지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어떤 특혜 제공이라는 그런 주장과 의혹직인데요. 이 부분 윤석 대변인 사실 아니다는 게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입니까? 그렇죠.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 노선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혜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지가 상승 그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나들목이라는 것과 고속도로 지나가는 중에 네. 아니면은 분기점이라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 이 노선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위를 지나는 분기점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분기점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뭐 호법 분기점,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는 그런 분기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이 고속도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서 그 주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들목,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지점이 잘못됐다. 나들목이 만약에 그 땅을 지나간다면 모르겠으나 분기점 이게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위에는 교각 정도만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그 땅 그냥 그대로 수용되는 수준 이 정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가 상승, 특혜 이 부분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인 거죠. 네. 근데 좀 저는 장관이 국토부 장관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논평을 발표하러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 들어가다 봤습니다. 근데 너무 고성을 내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거기 있던 기자들도 너무 당황했더라고요. 화를 너무 많이 내셔서. 근데 저는 이미 이게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1조 8천억짜리 말씀하신 데 국가 이런 엄청난 SOC 사업인데 이거를 저렇게 장난하듯이 백지화시켜버린다? 아마도 뭐 우리 민주당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면 양평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화를 내시는 걸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평 국민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부 여당이 이게 뭐냐, 국가 사업을 이렇게 장난하듯이 백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벌써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이렇게까지 손바닥 뒤집고 국가 사업을 바꾸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좀 전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2017년부터 됐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지난해 2월에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확정할 때까지 이때까지 전부 다 종점은 양서면이었다는 거예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네, 근데 이게 양서면이었답니다. 저도 뭐 기록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양평 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7월에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8일 만에 주민 공청회가 없은 거죠. 노선 회신을 보냈답니다. 2개.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중앙 언론사의 단독 기사를 보니까 올 2월에 국토부가 지금 강상면 일환을 회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로 하겠다고 의견을 달라는 식으로. 달라고.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이게 결정이 됐구나. 이게 상당히 예타를 통과하고 확정된 노선이 바뀐 거는 어느 언론 보도 보니까 20년 이후에 전체 지금까지 3번이 있었는데 2000년대는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드문 사례인데 근데 가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처음에 12필지 축구장 3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늘어났어요. 언론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29개 필지 축구장 5개 일각에서는 한 1만 2천 평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윤 대변인처럼 저도 진짜 뭐 이렇게 분기점만 지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지금 보도와 증언이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옆에 남양평 나들목이 있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그 땅이 다 포함되어 있는 29필지가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건 지가 상승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남양평 IC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거는 땅이 새로 건설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분기점이 지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지가 상승이 추가로 됩니까? 그 땅이 그 분기점 옆에뿐만 있는 게 아니고 4군데 지역에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필지가. 그러니까 분기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분기점 끝난 데는 500m고 예. 남양평의 IC는 1km랍니다. 그러니까 남양평 그러면 IC는 이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땅이 거기 있는데. 이건 이미 김건희 여사의 건설이 땅이 된 있잖아.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건설된 상황이잖아요. 좀 지켜보. 지금 새 노선 때문에 말씀을 끊지 그런 거 마시고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한 핵심을 보시죠. 얘기 안 하시니까 왜 그래요. 핵심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분기점 지나가는 거와 분기점에서 지가 상승을 500m에 연결시키셔야죠. 땅이 있는 뿐만 아니고 그 남양평 IC 지금 자꾸 분기점만 얘기하시면 그런 거예요. 분기점과 남양평 IC가 1km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같은 역세권이지 어떻게 그것만 뗍니까? 분기점 그게 지나가는 떼집니까? 거하고 IC 있는 거하고 무슨 연결이 있냐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제 얘기는. 500m 안에 12피치가 있고 나머지 땅들은 남양평 IC 이 주변 4군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좀 가서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그 오세요. 지도를 지금 좀 제 질문이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 보고 어젯밤에 계시잖아요. 나온 그 KBS 분기점이 보도가 지나가는 나왔는데 것과 그걸 안 보셨습니까? 기존의 인터체인지 옆에 제가 한번 이 김건희 말씀 딸이 꼭 있다는 드리고 건 싶어요. 달라요. 아니,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예. 그럼 딱 한 번만 봅시다. 지금 기승전 뭐 김건희 민주당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접는다. 저는 원희룡 장관이 늘공 때문에 늘공과 어공은 다르더라. 이 해명 외에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바꿉시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정부 때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했는데 그 일대에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수만 평이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수사 안 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거를 문제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는 국민들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를 안 하겠다고 백지화시키는 게 정상적입니까? 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얘기할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 원희룡 장관 해명을 들으셨어요, 어제. 2010년부터 8건의 시점 및 종점의 변경건이 있었는데 8건 중에 4건이 그
변경이 됐다. 쭉 2010년 이후에 8건 중에 4건이 변경된 경우가 있다. 예타 이후에도. 근데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어제 그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그걸 한번 따져 장관 말을 보시고. 믿어야죠. 네, 보도 장관 무슨 말을 보도를 어디 얘기하시는 잠깐만, 거예요? 잠깐만요. 그 예타가 확정됐답니까? 잠깐만 그렇게 쉬었다가 얘기했어요? 하면서 대변인님.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구자연 변호사님.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죠. 이게 그 국책 사업이고 굉장히 규모가 큰 거니까 논란이 있으면 사실관계 따져보고 백지화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이 다 해명이 되고 나면 원한 대로 갈지 변경한 대로 갈지 그걸 다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팩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국토부에서 팩트가 아닌 거를 해명 자료로 냈을 리는 없어서 2010년 이후에 8건 중에 4건이 예타 이후에도 변경된 거는 팩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정권 바뀌고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국민의힘 쪽으로 군수가 바뀐 다음에 이게 지금 변경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이거 이제 변경안으로 추진해달라는 안을 정부 국토교통부에 올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군수 때도 이게 변경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후에 지방선거 후에 바뀌었다. 이거는 사실 좀 팩트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인터체인지하고 정션하고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을 게 있는 게 사실 우리 이제 고속도로 갈 때 옆에 아파트 단지들 있는 경우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어가지고 그 유리로 된 방음 펜스 쳐져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거기가 지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소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출입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가의 그 용도 변경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 현상의 변경이 있어야 용도의 변경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거든요. 산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의 대상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산지 관리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산지 관리법은 그런 대규모의 이제 현상 변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없고 현재로서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상의 가능성도 없는데 지가 상승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건 사실 법에는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양평군에 어떤 조정을 요청했는지 아니면은 양평군이 먼저 우선적으로 국토부에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엇갈립니다. 보도마다. KBS 보도를 보면 국토부가 먼저 양평군에 얘기를 하고 양평군이 국토부 얘기를 듣고 어떤 대안들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조선일보를 보면 여러 3개 대안을 국토부에게 양평군이 먼저 건의했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혹들 그리고 이번 특히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정안에 대해서 쉽게 이걸 놓아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진상규명 TF까지 발족하면서 양평 현장을 방문해서 당군 일의 최악의 카르텔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의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당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은 지 막 2달 지났습니다. 벌써 뭘 그렇게 해먹으려고 바로 움직였다는 점, 이게 겁이 없는 건지 너무 후한무치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이건 가짜 뉴스,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 땅만 거기 있을 뿐이지 어떤 특혜와 관련된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 보셨듯이 윤희석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이 여기서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여야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한 정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이걸 뭐 여야가 얼마나 유리하냐 이걸 따지는 건 참 곤혹스럽고요. 아마도 이제 원희룡 장 아까 얘기한 대로 원희룡 장은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 대응은.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형식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럼 대안 그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뭐 그 김건희 여사 쪽을 물고 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 대안 노선 검토하지 않겠다. 원한 대로 하자 하면은 민주당에서 아 그렇습니까?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혹 제기했더니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원한 대로 하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뭐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고 또 백지화 이런 쪽은 분명히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양평 주민이나 결국 수도권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쪽 소유 일가 소유의 그 토지라고 얘기하는 걸 사진을 보면 산이에요, 산, 야산. 근데 그 야산이 거기서 무슨 JCT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분기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야산의 지가가 얼마나 상승이 될까? 그리고 그게 혹시 무슨 용도 변경 이런 게 되어 가지고서 뭔가 엄청난 폭등이 될까 하는 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양쪽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양평 국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평 주민들의 의사고 그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주민들의 의사죠. 그러니까 좀 그런 의사를 좀 더 확인해서 주민들이 양평군에서 이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어떤 경위든 간에 네. 양평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럼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해서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쪽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양평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중단 사태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15년 수건 사업이고 6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국민의힘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는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보기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세종 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입지 관련 의혹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과거 세종시에 있는 자택 근처에 나들목 생기면서 땅값이 4배나 뛰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도 특혜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자민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자승자박의 논리 모순이 충돌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쪽이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은 나들목이에요. 드나드는 길이 생겼고 그건 용도 변경 지가 상승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을 텐데 이해찬 대표 쪽이 저 주장을 먼저 꺼냈다는 게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못했었던 사안이고 지금 민주당도 그 얘기를 꺼내질 못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선산이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그 옛날부터 갖고 있던 땅이고 이해찬 대표는 사고서 3년 만에 용도 변경해서 단독 주택을 짓고 그러고 얼마 뒤에 거기에 IC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그 지가가 4배나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혜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해명이 안 됐는데 JCT가 들어가는 그 땅에 대해서 지가 폭등을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그 이해찬 전 대표 그 보니까 당시에 463평이 있었더군요. 그러면 여기가 말 그대로 나들목에 나올 때 이해찬 대표나 누군가가 힘을 써가지고 노선이 변경됐습니까? 제가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번 사건을 이렇게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충분히 여기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책임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의혹과 연결시킨다? 저는 어떤 많은 국민들이 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흥분하지 말고. 저는 왜 자꾸 이번 정부의 장관들은 장관직을 겁니까? 평소에 도박들 자주 하십니까? 법무장관도 장관직 걸겠다. 국토부 장관도 장관직 걸겠다. 그러면 국정이 장난입니까? 도박판입니까? 전 그런 태도 정말 안 보였으면 좋겠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의 핵심은 노선이 정말 변경이 됐어요. 양평의 두물머리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모두 거기로 해달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은 것도 없고 주민들 그 목소리 나오잖아요. 공청회도 없었다. 바뀌는 과정에서. 근데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오비락인지 공교로운지 몰라도 자꾸 선산을 얘기하는데 29필지 4군데가 있던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게 모두 선산입니까? 전 대통령 부인께서는 선산이 그렇게 높습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자, 선산인 것 같지는 않고 그것도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 TF팀이 꼼꼼히 따져보겠죠. 그래서 핵심은 노선이 바뀌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영부인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다. 축구장 5개에 있다. 그러면 노선을 바꾼 거를 정말 원희룡 장관님이 아니고 일개 과장이 바꿨는지 국토부의 국장이 바꿨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따져보고 왜 바꿨는지 정말로 주민들 요구 때문에 바꿨는지 이거를 따져보자는 야당과 국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정치공세로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백지화시킨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건 설득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죠.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럼 애초에 의혹을 제기하실 때 그 분기점이 지나가면서 지가 상승이 어떻게 된다는 뭔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노선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밖에 저희가 주장할 수 없는 거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게 누가 그럼 일부러 바꿨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우연이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이. 우연히 거기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겨서 지가 상승이 4배가 됐다.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다 뒤져보자. 이런 식으로 공세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럼 우연이라고 치자고요. 이 경우에는 더 억울한 경우예요. 지가 상승 가능성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남양평 IC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양평 IC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딸린 IC예요. 이거 타고 그 옆으로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 지나간다고 해서 원래 있던 땅, 그 IC 주변의 땅값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저는 어떤 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이 미안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게 핵심을 자꾸 이제 흐리는 게 땅값이 오를 거다. 그래서 안 오르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저는 안 오를 거라고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4군데가 전부 다 그 고속도로 일대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지나가는 게 아니고 종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처음 보도된, 처음 알려진 12필지가 있는 거고 4군데가 29필지가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평, 나들목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왜 노선을 6년 동안 그대로 양서면으로 돼 있던 노선이 갑자기 정권 교체를 바뀌고 국토부 바뀐 다음에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에 대통령 부인인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노선이 그쪽으로 갔느냐. 이거를 밝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양평군이 먼저 요청했는지 국토부가 먼저 하달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그것도 이제 밝혀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로는 보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고 양평군이 2개인가 3개를 보냈는데 그걸 올 2월에 이 강상면으로 다시 내려보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보도마다 좀 엇갈린다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압수수색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은 먼저 중요한 거는 왜 노선을 국가 정책 사업이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뭐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가봤더니 대통령 일가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정부에 어느 영부인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영부인 일가에 땅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야당이 아니라 왜 그렇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밝히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도나 주역 지문들 얘기해 보면은 지금 뭐 윤 대변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땅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송파 쪽에서 25분 만에 가는데 거기가 개발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질 자체를 흐리지 마시고 그것도 지켜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본질은 분기점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가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데 당연히 오른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표현 좀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그 전문가들 얘기나 지역 주민들이 대변이잖아요. 그 말 좀 관해서 하시고 가십시오. 저한테 오라 하지 마시고 섞이지 시청자들께 마시고. 정확히 진실만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진실을 밝혀주세요. 왜 김건희 여사 땅으로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여당 대변이시니까 좀 밝혀주세요. 2010년부터 8건 중에 그거 4건이 밝혀주세요, 예타 그러니까. 이후에 알겠습니다. 내 거나 따지지 마시고 왜 글로 바뀌었는지만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8건 중에 4건이 내 건에 과거 정부의 영부인 일가 땅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 두 분이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있었습니까?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달라.
나니까 왜 자, 김건희 윤석 여사님 그게 대변인과 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잠시만요. 두 분 여기 그건 밝혀주면 싸우러 돼요. 나오신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럼요. 네. 너무 오늘 억지를 부리시네요. 자, 구자현 변호사님 예, 말씀하시죠. 뭐 팩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사실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가 먼저 요청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면 좀 더 가려질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도 좀 가려보자라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직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태도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직을 건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이제 의원이 자꾸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장관이 그거 함부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다가 청담동 술자리 나오니까 뭘 거시겠냐 날 걸겠다 이러면서 이제 직을 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뭘 걸어라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뭐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뭐 특유의 얘기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가려보자라는 취지로 하셔야지. 그때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문제될 때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직자는 항상 직을 걸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도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또 서로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15년간 수건 사업이었던 고속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양평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는 안게 됐죠.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양평에 땅이 얼마 없어요. 그분 하나로서 여기가 고속도로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잘못했어요. 그죠. 예, 말도 안 돼. 여기 놔야 돼요. 한강 수계 때문에 가뜩이나 피해 의식이 많은 양평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재개하기를 바랄 뿐이죠.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한 건 당연한 것이고 어찌됐든 15년 수건 사업, 6년 동안 갖고 왔던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쯤 중단된 것을 복원했으면 하는 그리고 철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들을 향한 근거 없는 민주당의 공세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발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김의겸 의원이 어떤 의혹 제기를 했고 또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양평 고속도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어찌됐든 지나치게 정쟁을 하는 것 아니냐 여야를 향한 비판 동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좀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을 국회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 그만하고 당당하게 반대하라!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해군들이 바다에 안 나가려 할지도 몰라요. 이게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건 몰라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IAEA는 사찰 기구이지 보건기구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8시부터는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정오 12시까지는 이 농성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17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성 중에 근거 없는 또 괴담들이 나와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는데 어떤 괴담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질병으로 그리고 계속 유전되는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건강보험 국가 재정도 파탄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왜 일본이 잘못하는데 우리 재정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제가 나이를 얼마 안 먹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봤는데 가장 지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생각나는 노래가 세상은 요지경. 딱 보면 지금 만든 게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근데 야당으로서 사실 뭐 앞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이 후쿠시마도 그렇고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암에 걸린다, 뭐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죠. 저 얘기를 듣고 아 진짜 그렇겠구나라고 믿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안 때문에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믿는 분은 적으리라고 보고 요즘에는 정보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허위 사실이라든지 괴담성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판명되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때만 해도 광우병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고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괴담 사태가 오래 갔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잘 이제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딱 보태서 없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막 얘기하시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해군이 바다에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현재 농성 진행 중이고 그리고 농성을 진행하는 그 기저에는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주장 한번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류 일정에 맞춰서 서둘렀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시료 분석이 있는데 1차 시료 분석만으로 뭔가 안전성이 검증됐다라고 서둘러서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1차 시료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과 뭐 한국 여러 나라들의 어떤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쿄 전력 자료 그대로 받아 썼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집니다. 11개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 검증했고 IAEA 참관 하에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또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중국이 많이 내고 있고요. 중국은 2배 정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 처음에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네 싶다가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시료가 3개라는데 왜 1차에서 끝나나 민주당 주장에서 이 부분은 나도 같이 한번 봐야겠네 그랬는데 그게 2, 3차는 교차 검증용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해가 됐거든요. 첫 번째 것만 하면은 왠지 중간에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정을 맞춰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얘기를 팩트를 다 듣고 나면은 해명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나왔던 게 그 저장 탱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시료를 채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장 탱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섞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시료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연결된 그 연결 부위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탱크가 연결된 양쪽에서 채취한 거랑 똑같다 이런 과학적인 팩트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IAEA에 대해서도 저는 못 믿겠다라고 할 때 분담금이 그렇게 많나 했더니 오히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게 원전 산업이 전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원전 산업이 위축돼 가지고 분담금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중국이 그때 치고 올라가서 중국의 입김이 훨씬 세거든요. 2배 정도. 근데 이런 팩트를 보고 나면은 중국은 반대하는데 그럼 그 입김은 어디로 가고 일본 입김만 얘기하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아까 뭐 기형아가 나오는 이런 거는 저번에 그 광우병 사태 때도 뇌송송 구멍탁 이럴 때 정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도 과학적인 건데 팩트 들으니까 이해되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괴담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식 대변인님, 민주당도 이런 팩트 체크는 대책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뭐 대책위 이제 뭐 발표문이나 보면은 분담금 얘기를 우리 대책에서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제 민주당이 했다고 뭐 개별 의원이 한 적은 모르겠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당 차원에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이제 민주당을 공박하는 소재로 자꾸 쓰이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이번 이제 IAEA 보고서 나온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때 대변인께서 거의 우리 속보를 제가 국내에서 받아보고 논평까지 나오는데 한 30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빛의 속도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논평이 나오고 이제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보고서 보고 했겠습니까? 한 140페이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건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떠받들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삼중수소 걸러지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거기서 삼중수소는 안 걸러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 있죠. 그게 이제 몸에는 뭐 크게 다 영향을 그런 주지 주장을 않는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대책단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또 검토해 보니까 이 성능을 검증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IAEA가. 알프스 성능을 검증한 게 아니고 이 검증이 없이 도쿄전력이 그동안 수행했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없으면 정말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이제 30년 동안 장기간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투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검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바다나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제가 특히 우려하는 거는 만약 이거를 방류가 허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정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확증되지 않을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WTO에 2심에서 승소할 때는 이 바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수입을 못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류가 된다면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건데 앞으로 WTO에 가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일본 정부가 벌써부터 거의 뭐 일본 관방장관도 나와서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류를 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막아내고 이 5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싼 게 330억짜리 해양 투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게 177억 원입니다. 왜 우리 국민 혈세를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방류된 거를 전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나머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형화시키는 방법, 기체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하고 방류 못하게 막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우리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방법 중에 IAEA에서 권고한 게 해양 방류예요.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기 중에 어느 만큼의 방사선이 나가는지 측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AEA에서는 해양 투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얘기, 이건 과학적인 얘기니까 IAEA 편드는 게 아니고 알프스 얘기하십니다. 알프스가 무슨 거대한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정수기로 따지면 필터입니다. 필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시바에서 이걸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핵종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한 게 알프스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능을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수기 같은 경우에 필터에서 걸러져 나온 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를 보면은 필터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물이 기준치의 방사선 수치가 안에 있느냐, 네. 밖에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삼중수소 관련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거의 판명이 나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알프스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프스가 거의 필터에 가까운 얘기고 이것에 대한 성능 검사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나면 뭘 가지고 또 얘기를 할지. 그리고 해양 방사선 30년 얘기하시는데요. 그 알프스가 개발되기 이전 네. 2년 동안에 일본에서 그대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나갔던 방사선 오염수의 방사선 수치는 지금 30년 동안 방류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염수 그 방사선 수치의 3만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게 수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과학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그렇죠.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IAEA가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도 있다. 요거까지 추가를 하고 네, 뭐 저희도 알프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김기현 교수, 서울대 원자학 교수를 불러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뭐 2년간 8차례 뭐 오작동과 고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했고 또 고장이 나면 방류를 멈추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저희도 듣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또 노동일 교수님께서도 발언권 달라고 하셨는데 두 분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예, 글쎄요. 지금 뭐 다 여러 사람들이 뭐 알프스니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고 그러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 네. 그죠? 그런데 좀 압도적인 다수가 전문가들이 이건 문제 없다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만약 못 믿겠다 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못 믿겠다 하는 근거를.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안 믿겠다. 아예 뭐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안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IAEA가 이 문제에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뭐 관련된 모든 문제는 IAEA 즉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일본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뭐 용역 보고서도 아니고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과학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보고서는 안 믿겠다는 것 외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안전 문제만 아니라 안심이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책을 쓴 사람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전이라는 과학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국민의 정서적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론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과학적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불안을 어떻게 안심으로 바꿔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에 한 지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점을 떠먹었잖아요. 네. 그 사진도 거기에도 좀 공유가 됐나 봅니다. 일본에서도 네. SNS나 보도가 누가 보면은 한국에서 한국 원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알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프스 얘기를 왜 이제 검증도 안 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이 지적을 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안정성 얘기하면은 알프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다 성능을 검증되고 있다. 고장 횟수도 조금 이제 달라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알프스를 그렇게까지 중시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가 다 나오니까. 근데 실상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 반대 쪽에 서 있겠죠. 물론 찬성이 아니라 방류 반대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은 그걸 새겨 듣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는 해상 방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IAEA는 해상 방류를
권고를 했더라고요. 일본 측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IAEA 사무총장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IAEA를 불신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입장이 다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5가지 중에 정말 기체가 그렇다면은 네. 지층 주입도 있어요. 지층 주입.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 불안,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든 방류만은 안 된다. 다른 방법 5가지 대안 중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을 우리가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 스스로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강성 팬덤 개딸들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하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 오늘 밤 10시 넘어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문 잠깐 살펴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어떤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IAEA 보고서 판단했다, 이런 수준의 발표가 아니라 일본에게 뭔가 요구하고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리고 제안들도 함께 담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아까 노동일 우리 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방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든지 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가 우여곡절 끝에 꾸려졌지만 여러 가지로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혁신안을 내놓아도 당에서 그 혁신안을 지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당의 위기에 대하여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당의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상민 의원 이렇게 딱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분들만이 민주당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센 그 발언을 하셨는데 뭐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이런 것들이 혁신위원들이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안에 혁신위원회 구성하면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민주당 내부 사정이 저렇더라 하는 걸 느끼시고 한 얘기 같은데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여론에서 질타를 한 게 자신이 회의 중에 문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오염수 문제 가지고 거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일본에 놀러 가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문자 내용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 없는 데니까 좋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전혀 이런 방법 언급을 안 하고 마치 본인이 뭐 회의 중에 문자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 거는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민주당이란 게 뭐 실체가 있는 겁니까? 의원들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행보가 국민의 그 어떤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과연 이분들만 문제이겠는가? 총체적으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오염수 문제 가지고서 앞장서 이렇게 그걸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거겠습니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를 해도 정치권에서 모자란 그런 건데 계속해서 불안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런 행보를 좀 해달라라는 건 좋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닥친 어떤 사법적 위기 그리고 민주당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위기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는 위기 모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혁신위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고 과연 야당으로서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 그런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개별적 의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뭐 오합지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자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1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거였고 2호 혁신안은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이걸 당론으로 가결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도 힘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명수 대변인님, 이렇게까지 힘을 안 실어주면 혁신위가 왜 있어야 되나요? 힘을 안 실어주고 그런 건 전혀 다르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아마 어제 회의가 제 기억으로는 한 6번째 되는데 저는 이제 혁신위원장님이나 혁신위원께서 이런 참 아픈 지적이죠. 아픈 지적을 한 거는 저도 당의 구성원으로서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론된 의원들 중에 저도 마땅치 않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큰 뭐 행위나 행동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우리 혁신위원들 지적을 떠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또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혁신위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혁신위 최근까지도 장경태 최고위원회 혁신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는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전 처음에 1호 처음 회의하고 얼마 안 돼서 발표한 거 보고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한 논의를 하고 대개 이제 민주당이 됐던 뭐 거대 정당들은 혁신안이 최종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단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최고위원도 있고 당무위도 있고 그 최종 중앙위까지도 거쳐서 당원 단계에 반영이 되면 일제히 한 번에 발표하는 경우가 대개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일단 아마 그 혁신위에서 논의가 돼서 1호가 나온 다음에 하니까 많은 언론일이 다음에 이제 2호는 언제 나오냐. 6번 회의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저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는 정말 당 지도부나 뭐 대변인 저나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기대들이 큰 만큼 혁신위에서 조금 더 숙고하셔가지고 좋은 안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초될 위기는 아니다. 이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두 번째 인물은 김연아 씨입니다. 여전히 저희에게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 김연아 씨인데요. 2014년 소치 올림픽 기억하시죠?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경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는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도 러시아 개최국 러시아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러시아가 강탈했다는 논란까지 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소트니코바가 당시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을 받았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회 당시 금지 약물 복용이 있었다는 사실상의 어떤 자백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두 번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다행히 두 번째 샘플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구자민 변호사님? 사실 이제 흘러간 선수니까 추억팔이 하고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옛날에 이랬었다, 비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가장 가깝게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듯이 뭐 그런 네. 생각을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자기 업적에 숨겨진 이야기, 이게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때도 그렉 루가니스라는 선수가 그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스프링보드에 다이빙 하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피가 흘렀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자기가 사실 그때 에이즈였는데 에이즈 걸린 그 피가 흘렀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막 털어놓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세일링할 수 있는 이제 세일링 포인트니까 이제 얘기했을 건데, 저게 굉장히 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조직적인 도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핑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핑 기구에서 러시아 전체의 출전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그 이후 올림픽에서는 러시아 국기를 달고 러시아 국가명으로 출전을 못해요. 그냥 러시아 국적 선수들은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선수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지경에서 자기가 1차 샘플에서 걸렸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이게 왜 이제 더 의심스럽냐면 국가 차원에서 요원이 샘플 바꿔치기를 했던 게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걸리니까 2차 샘플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연결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자기가 1차에서 걸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 그 선수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1차에서 걸렸던 얘기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심스럽죠. 이거는 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샘플을 영구 보존을 해요. 아하.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새로운 검사 비법이 나오면은 다시 검사해가지고 과거의 메달도 박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샘플이나 1차 샘플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조사, 검사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조사를 진짜 진행해서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금메달 박탈되고 김연아 씨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깨끗한 상태에서 이 자기 소변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검사할 때 약물 복용을 했으면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핑 기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샘플 자체가 완벽하게 바꿔치기 돼 있으면 아마 이제 넘어갈 가능성, 완전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걸린다면 그러면 박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 2014년 전 세계가 공분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마지막 대회를 잘 마무리해서 만족스럽다면서 굉장히 의연하고 또 쿨한 모습을 보여줘서 또 박수를 받기도 했었죠. 당시 김연아 선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힘들게 준비한 만큼 다 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후련하게 마무리했다는 거에 만족스러웠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경기한 것에 대해서 좋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의연하게 얘기하는 모습, 지금 봐도 더 어른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9년 전의 모습인데요. 하여튼 김연아 선수 다시 9년 만에 금메달을 걸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인물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갑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검찰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김관정 당시 동부지검장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동희 교수님, 뭐 이거는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꽤나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얘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처분 났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도 대검에서는 지휘부에서는 그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최종 무혐의 처분하기 전에 대검 지휘부에서 대검 차장, 형사부장 등 대검 내부 회의에서 이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부지검장이었던 김관정 당시 검사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그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서모 씨의 그 바로 선임했던 당직사병. 네, 당직사병이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었고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바로 그 위에 있던 뭐 이모 상사 또 바로 위에 있던 김모 대위 이런 분들이 다 휴가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동부지검장이 김관정 지검장이 마지막으로 무혐의 처분했던 그래서 그 당시도 무리한 것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대검이 다시 재기수사 명령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끝까지 부인했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일병의 휴가 연장권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요.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인이니까 참겠습니다만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아이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임 병사들이 내일 작성한다는 부대일지랑 면담 기록에는 서일병 28일 복귀하는 걸로 나옵니다. 더 이상 이분은 판단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도 없는 수사를 다 해서 나온 결론이니까 의원님께서 동부지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바로 저 사건 지금 대검이 지시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 전 장관 아들의 직속 상관 그리고 어떤 장교 그 대위 김모 대위도 세 차례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추 전 장관 아들 서 씨나 혹시 또 연락했다고 하는 그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도 추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죠. 당시에 이 추 전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갔던 시기는 추 전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로 하고 있던 시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여당의 대표라는 건데 그 보좌관도 추 전 장관의 당시 그 당 대표였을 때 보좌관이 전화를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추 전 장관 아들이 정당하게 휴가를 썼는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거 밝혀줘야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구자노 변호사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서면 조사로 무혐의로 종결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결국은 외압이라고 하면은 보좌관선에서 외압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지시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기 때문에 그 실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면 기소가 된다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행보, 운신의 폭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인사불성 취객을 노려서 현금이나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아리랑치기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지문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열어서 자기 통장으로 유출시킨 거죠. 돈 1,000만 원, 그것도 카드론을 써서.
휴대전화 지문인식 그걸 노려서 돈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저도 휴대전화 지문인식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만 11차례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이게 지금 기술의 발전이 사실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내가 편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타인에게 이렇게 악용될 수 있구나. 저도 이제 보면 볼수록 놀랍고 사건 하면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지문으로 열리고 나면 다 이제 생체 정보 인증으로 해가지고 계좌 이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프리패스처럼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해서든 다른 상태에서 납치가 되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굳이 뭐 비밀번호 얘기해라 마라 이런 상황까지도 가지도 않더라고요. 지문만 딱.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서도 제가 봤던 건데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감시하기 위해서 같이 있을 때 잠들었을 때 이렇게 지문으로 열어가지고 무슨 카톡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 싹 긁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서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요새는 정보가 핸드폰에 너무 축적돼 있는데 그게 내 생체 정보 하나로 그냥 다 열리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술 발전의 좀 명과 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놓치기 아까운 뉴스 만나보죠. 두 번째 아까운 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재판 소식입니다. 재판부가 대장동 수사 전에 보도가 됐던 그런 기사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눈으로 좀 보도해달라 할 정도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저희가 좀 논하기 전에 과거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이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장동 시리즈물 또 뭐 성남 FC 시리즈물 이런 거에서 신작을 내놨는데 저를 공격하는 쪽에 그 말 같지 않은 온갖 소설들은 단독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런 검찰 측 또는 검찰발의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좀 사무를 봐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구자현 변호사님, 이재명 측 변호인에서는 다른 법원 상당수가 신문 기사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이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문 사실 기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문 기사의 증거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도 다투는 이유가 이 사건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언론 보도가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터진 이후하고 이전하고를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의견이나 의혹 제기가 쭉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재판부에서도 가급적 그 이전에 대해서는 증거로 다 채택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영장 청구서도 다 봤거든요. 거기에 신문 기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인용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왜 필요했고 이재명 대표가 개인 SNS나 어디 단체 활동에 뭐 가입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 누구하고의 활동이 어디서 만났다. 누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점이 있기 전에는 이건 그냥 팩트에 대한 보도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 신문으로 달라질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반대 신문에 의해서 달라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보겠다는 내용이고 이게 그 SNS나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정치 행보를 계속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기사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성남 FC에 대해서도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공약사항을 밀어붙이는 걸로 추진을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부도 위기가 있었다. 이게 지금 팩트로 기사에 언급된 거는 그때 이 팩트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도 증거로 냈고 그거는 오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서 팩트 확정에 대해서 법원도 증거 능력을 해서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1단계에서 증거 능력이라는 건 사실 증거로 쓰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증거로 쓰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조금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쟁점화되기 전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왔던 기사들은 팩트 위주라고 재판부도 판단하고 있고 상당히 그 해설이나 어떤 의견들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팩트 위주의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무조건 그 수사 이전의 기사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팩트 위주의 내용들만
증거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증거 능력, 증명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라는 건 일단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팩트는 팩트니까 그냥 다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보고 증명력이라는 건 신빙성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가려서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법정 준비, 공판 준비 기일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면 더 치열한 공방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에 어떤 증거를 서로에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지금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신문 기사도 논의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1심 선고 직후에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수오지심 비있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저 명예훼손을 한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유시민 씨와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좌 추적했다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명예훼손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 항소까지 하는 건 노동희 교수님 이건 어떤 논리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너무 잘 얘기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지를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잘못이 밝혀지면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툼이 없어요, 그죠? 검찰이 특히 한동훈 뭐 장관이 검사 시절에 이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거 밝혀지니까 사과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1심에서 지금 유죄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지 저렇게 하고 다시 항소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건 뭐죠?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대라도 부끄럽다, 뭐 잘못했다 인정하고 뭐 항소를 취하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이럴 때는 뭐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의견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명예훼손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처벌되고 의견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의견이었다라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마 무죄를 계좌 추적했다는 사실을 그렇죠. 그거에 의견이었다. 근데 맞지 않죠. 계좌 추적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언급해놓고 지금 그걸 의견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납득되지 않는데 아직 부끄러운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또 다른 흑역사를 쌓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8시 5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